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글로벌 인터뷰, 오늘은 한화투자증권 한상희 수석연구위원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3프로TV에도 되게 오랜만이시고 사실 예. 저희 월모보에서 너무 모시고 싶었는데 제가 사실 네. 월모보 지금 6년째 진행하고 있거든요. 네. 한 번도 모시지 못하다가 아이고, 드디어 아니,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드디어 네. 모셨습니다. 네. 위원님, 일단 지금 이제 6월이 거의 끝나가잖아요. 네. 6월 시장을 한번 쭉 돌아보고 7월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본격적으로 해볼 텐데, 위원님이 바라보셨던 6월 시장 한번 총평을 들어본다면 네.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6월 달에 사실 제가 들어오기 전에도 대본을 사실 좀 봤는데 네네. 한국에 계신 분들은 6월 달 장이 되게 뜨거웠다고 생각을 하지만 미국은 나스닥이나 S&P나 다우가 6월에 마이너스입니다. 이유가 뭐냐면 반도체를 제외한 다른 종목들이 오른 게 하나도 없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건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중국이 됐든 미국이 됐든 뭐 다 똑같거든요. 맞아요. 근데 미국은 이 메모리 반도체의 비중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작습니다. 뭐 마이크론이 뭐 2조 달러가 됐다, 뭐 2천조가 됐다고는 하지만 미국은 시가총액이 70조 달러가 넘는 시장이기 때문에 마이크론이나 샌디스크가 아무리 많이 올라도 증시에 영향을 덜 주거든요. 우리나라는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의 비중이 뭐 50%가 넘어버렸기 때문에 반도체가 많이 오르면 장 자체가 오르지만 미국은 메모리가 많이 오른다고 해서 반도체가 오르지 않거든요. 어제 중국 증시만 해도 본토가 오르고 홍콩이 빠졌는데 중국이 홍콩이 우리나라 코스닥 같이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6월 달은 정말 미국에서도 완전한 양극화가 일어났다라고 보면 되고, 어제 밤에도 다우가 오르고 나머지가 다 빠졌는데 마이크론이나 시게이트 같은 스토리지 기업들이 많이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뭐 양극화라고 하면 너무너무 맞는 말이라고 생각을 하고 한국하고 똑같다라고 6월은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하고 똑같은데 우리나라는 시총 비중이 두 기업이 너무나 크다 보니까 지수 자체가 엄청나게 올라가는데 네. 미국은 또 다른 큰 기업들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나 관련한 뭐 CPU 종목들이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어제 나스닥이 빠졌다라는 건 시장의 크기에서 이 흐름이 좀 나타나는 좀 다른 점을 우리가 또 인지해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S&P 500 지수가 지수상으로 보면은 어제는 조금 하락을 해서 지금 7,472포인트 선을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 바로 어제 발간한 자료를 보니까 네. 8,000선 위에 S&P 500이 안착을 하면은 단기적으로 좀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네.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저는 일단 9월까지 8천을 돌파한다고 작년 한 10월에 연간 전망 때부터 얘기를 한 건데요. 9월? 9월까지 8천은 가는데 이제 지금 7,500, 7,600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럼 8천이라고 하면 뭐 한 7%, 8% 정도 남아 있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2009년 이후에, 2009년으로 한 이유는 명확히 한 가지가 있습니다. 2009년은 리만 사태가 끝나고 나서 QE라고 하는 게 미국 시장에 도입이 된 첫 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9년 이전과 2009년 이후는 완벽하게 다른데 2009년 이후에 일반적으로 S&P 500의 단기 고점은 이 25배 PER일 때 왔던 경우가 되게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25배 PER이 도달하면 내년에 주가가 오른다고 하더라도 일단 그 해에는 주가의 단기 고점이었던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럼 25배를 이번 EPS에 적용을 하게 되면 8,200 정도가 나오니까요. 8,000에서 8,200을 물론 다 먹으면 너무 좋은데 그 200포인트까지 다 이제 수익을 낸다는 거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주식을 지금까지 잘했고 엄청나게 수익을 많이 냈다라고 하면 8,000이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다라고 보는 게 저는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9월 말이 미국은 어떤 때냐면 그 회계연도가 9월 말에 끝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회계연도가 끝나고 11월에 중간선거가 있기 때문에 중간선거 전에는 아마 회계연도에 따른 소위 말하는 셧다운 이슈가 엄청나게 클 거예요. 작년에는 선거가 없었기 때문에 민주당이나 공화당이 별로 싸우지 않았는데 올해는 선거가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싸울 겁니다. 그러면 9월 말이 됐을 때 주식은 8,000을 넘어가고 또 이제 11월에 중간선거 앞에 두고 미국의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커지게 되면은 의외로 그때는 단기적으로 주가의 조정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6월 말이니까 벌써 걱정할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미리 좀 생각을 하고 있어야 내가 어디서 주식을 좀 줄여보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저는 그런 차원에서 이제 25배 PER을
되게 조심해서 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S&P 500 기준으로 지금을 대비해서 이익을 대비해서 계산해 보면 8,200선인데 네. 우리가 8,200까지 가는 거는 욕심이고 그러면 이제 그 조정을 염두에 뒀을 때 뭔가 내 포트를 좀 비중 조절을 한다면 결국에는 그동안 많이 수익을 봤었던 쪽에서 비중을 좀 줄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또 결국 반도체 관련한 종목들을 좀 비중 조절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야겠네요.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누구나 어떤 종목을 갖고 있는지 다 다른데요. 제가 이제 얘기를 많이 해보면 의외로 반도체를 안 갖고 계신 분들 되게 많아요. 맞아요. 미국이든 한국이든. 그렇기 때문에 이 AI라고 하는 사이클이 전 생각보다 되게 길다고는 보고 있어서 내가 만약에 메모리가 됐든 그냥 반도체가 됐든 안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그걸 뭐 함부로 줄이는 선택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다만 이제 9월 달이 되고 만약 운 좋게 제가 생각한 것처럼 S&P 500이 8,000을 돌파해서 8,100쯤 가고 그러면 아마 이제 반도체 종목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 있을 거잖아요. 지금보다도. 그러면은 제일 좋은 건 그중에 수익률이 가장 나쁜 거를 좀 줄이는 게 제일 좋고요. 가장 나쁜 걸. 내가 그게 싫다. 나는 많이 오른 거를 줄이고 싶다라는 분들은 네. 비율대로 줄이는 게 가장 좋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100원이라는 주식을 갖고 있을 때 제가 이제 저희 회사 유튜브에서 가장 많이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3대 7을 저는 강조를 하고 3대 보신 분들은 알지만 주가가 많이 올랐을 때는 30%의 현금이나 단기 자산을 가져가고 70%의 주식을 가져가는 게 좋다라는 거거든요. 네. 제가 몇 년 전에까지 이제 3%에 나올 때만 해도 그 얘기를 많이 드렸었는데 우리가 70%라고 하는 주식까지 줄이는 건 언제만 줄여야 되냐면 뭐 리만 사태가 왔을 때 또는 뭐 2001년에 IT 버블이 터졌을 때 이럴 때만 주식을 다 파는 거고요. 일반적인 10%, 20% 심지어 작년 관세 때는 20% 넘게 빠진 적도 있는데 이럴 때 내가 주식을 다 팔고 다 살 수는 없어요. 그거 바닥 맞추는 분 보셨나요? 없어요.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지. 네. 제 생에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내가 주식을 줄인다고 하면 갖고 있는 거에 30%를 줄인다. 안 오른 걸 줄이거나 전체를 똑같이 30%를 줄이거나 이렇게 하는 방법이 가장 적절하다라고 보고 그 타이밍을 이제 8,000을 넘어갈 때 하면 되는 거고요. 제가 이제 저희 이제 회사 유튜브에 기록이 다 남아 있으니까 S&P가 6,200 얼마 갔을 때가 있어요, 올해. 그때 이제 유튜브에 보면 이제 30% 쓰자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금 우리는 이게 매매를 하거나 투자를 할 때는 70은 주식을 안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30%를 가지고 이렇게 리스크 관리를 하는 게 가장 맞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저는 당연히 지금 최근에 보면은 주가 조정받았을 때 많이 올랐던 종목들이 또 그만큼 많이 빠졌으니까 우리도 8,000원 넘으면 많이 올랐던 종목에 있어서 수익 많이 봤으니까 차익 실현해야 하나라는 정말 단순한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그때 못 오른 종목을 정리한다. 그러니까 이만큼 시장이 올랐는데 못 올랐다라는 거는 이유가 있다. 그렇다라고 보는 게 맞을 거고요. 그리고 근데 이제 보통 그렇게 잘 못해요. 저도 그렇게 못하고 저도 그래서 틀린 적이 되게 많습니다. 저는 이제 ETF 투자를 하고 있으니까 네네. 개인적으로 전 증권사 직원이어서 개인 개별 종목 못하지만 네. 그렇게 못하는데 그게 원칙이고요. 근데 난 죽어도 못하겠다. 그럴 수 있어요. 그거는 저도 이해합니다. 저도 사람이니까. 네. 그러면 그냥 똑같이 파시면 돼요. 뭐 비율을 열쪽 맞춰서. 네, 그렇게 하면 리스크 관리하는데 가장 쉽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뭐 일본, 대만, 중국 할 것 없이 진짜 이번 연도는 명과 암이 명확한 시장인 것 같아요. 정말 좋은 종목은 수익률이 뭐 세 자릿수 이상이 나타나고 있고 그렇지 않은 종목은 마이너스가 기록이 되고 있는데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였죠. S&P 500 안에서 상승률이 컸던 종목과 하락률이 컸던 종목 요거 한번 우리 비교를 해볼까요? 네, 뚜렷한 올해 내용도 아시겠지만. 제가 오늘 아침에 와갖고 봤는데요. 올해 YTD로 보면은 텍 정보기술 업종이 32% 오른 반면에 마이너스인 업종도 있습니다. 올해 S&P가 한 8%, 9% 오른 것에 비하면 역사적인 수준의 양극화다라고 보시면 되고 거기서 또 정보기술 안에서 반도체나 여러 가지가 있을 거잖아요. 네. 반도체는 정말 엄청나게 올랐는데 반도체를 제외한 나머지 텍 종목은 마이너스입니다. 네, 그게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종목들이겠죠.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다. 우리나라 주식을 보면은 이제 코스닥 너무 안 되고 이제 코스피만 되고 코스피에서도 되는 종목은 되잖아요. 너무 양극화죠.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 계신 분들이 우리나라만 그렇다고 생각하시지만 그렇지 않다. 전 세계다. 전혀 그렇지 않고요. 중국도 한번 본토하고 홍콩의 주가 차이를 한번 보시면 너무나 놀라운 게
본토에 있는 과창판, 반도체가 많은 게 과창판이고 네. 그다음에 전기차가 2차 전지가 많은 게 이제 창업판인데 두 개는 30, 40 뭐 이렇게 올랐어요. 홍콩은 뭐 못 오르거나 마이너스입니다. 이게 뭐 왜 그런 거냐? 역시 반도체가 AI가 메인이라고 생각하니까 그것만 열심히 사는 거거든요. 일본도 키옥시아가 올해 한 대여섯 배 올랐을 거예요. 나머지 뭐 그렇게 오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 세계적인 현상인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 코스닥에 무슨 큰 문제가 있다라고 보시지 마셔라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죠. 그러니까 그 정도의 양극화도 미국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양극화는 어떻게 좀 좁혀질까요? 제가 이제 2004년부터 주식을 보고 있는데 영원한 건 없어요. 근데 이번에 AI 사이클은 생각보다 좀 길다. 제가 내용에도 리포트에도 반도체 관련된 PER 얘기를 썼는데 우리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저도 처음에 증시 배워서 어르신들한테 배울 때 네. 반도체 같은 사이클 산업은 PER 높을 때 사서 PER 낮을 때 팔아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저는 반도체는 명확히 사이클 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사이클이 훨씬 옛날보다 길어졌고 진폭이 작아졌기 때문에 이렇게 주식이 좋은 건데 실적이 엄청나게 낮기 때문에 반도체 PER이 낮아졌다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주식을 볼 때는 지금 앵커님 주식 보실 때 올해 실적 갖고 주식 사시나요? 내년 보고 사시나요? 내년 봐야죠. 다 내년이죠. 내년 내후년으로 보고 사는 겁니다. 그럼 반도체를 과거부터 계산했을 때 그 당시 시기에 그 당시에 1년 전에 컨센서스가 다 있을 거잖아요. 찾아보면 나오거든요. 그 컨센서스 기준으로 PER을 쫙 그려보잖아요.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빠진 게 아니에요. 이걸 빠졌다고 하는 거는 실제 잘난 이익을 가지고 계산하기 때문에 빠졌다고 생각하는 거지 지금 봤을 때 내년 거를 보고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PER이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에서 PER이 높은 상태에서 PER이 떨어지는 그 사이클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실적이 잘 나고 주가가 좋았기 때문인 거죠. 네. 그렇다는 얘기는 이 양극화가 어느 정도 지속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다. 다만 역사적으로 보면 이런 강세장에 막바지가 되면 될수록 실적 장세가 모멘텀이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로테이션이 나타납니다. 나타나는데 어디서 나타나느냐? 주도주 안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 안 올랐던 종목들에 있어서의 들어와서 순환매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저기까지 잘 안 가더라고요. 주도주 안에서 지금 우리 앵커님이 주도하는 업종이 주도하는 테마가 뭐죠 지금? 명확히 AI죠. AI잖아요. 네. AI 바깥으로는 가시면 안 돼요. 네, 예를 들어 뭐 우리나라에서도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오르고 그리고 뭐가 오르죠? 피지컬 AI, 뭐 네, 전력. 뭐 삼성전기도 네. 오르고 뭐 이런 식이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반도체가 너무 많으니까 반도체를 하다가 이제 그거와 연관된 택도 하고 뭐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내가 만약에 메모리 반도체가 많다. 네. 그럼 비메모리 반도체 하시면 되고 내가 비메모리 반도체까지도 많다. 그럼 다른 종류의 뭐 클라우드나 이런 거 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 지금 AMD 같은 CPU 종목들도 두 달 동안 한 7, 80% 올랐거든요. 물론 메모리보다는 덜 올랐습니다. 뭐 그런 거예요. 그리고 클라우드 기업들도 네비우스 같은 것도 많이 올랐고 그게 싫으면 다른 종류의 뭐 AI 이렇게 가는 게 저는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9월까지 하는 방법에 있어서. 그러면 이게 이제 소외받았던 쪽에 있어서의 리밸런싱에 대한 기대감을 우리가 올해 기대하기에는 좀 어렵고 돌더라도 AI라는 것에 있어서의 큰 산업 안에 묶여져 있는 종목 안에서 무조건 투자를 해야지만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저는 이제 개념이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제 AI라고 하는 걸 조금 넓게 볼 필요도 있는데 네. 저희는 이제 바이오나 방산 같은 우주항공도 약간 전 AI라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연결고리가 있죠. 네, AI 바이오는 뭐 데미 서사비스트 같은 사람이 노벨 화학상을 받을 때 바이오로 받은 거고 네. 나올 때마다 얘기합니다. 바이오가 이제 AI 끝판왕이다. 그러니까 저는 뭐 그분보다 한 10,000분의 1쯤 똑똑하니까 그분의 얘기를 일단 저는 믿어주고요. 네. 일단 그런 사람이 얘기하는데 네. 젠슨왕도 자꾸 그 얘기합니다. 그럼 뭐 그런가 보죠. 뭐 전 받아들이고 우주는 스페이스X의 이번에 IPO 자료를 한번 보시면 네. 스페이스X는 로켓 회사라고 자기들을 정의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을 궤도 데이터 센터 회사로 정의해요. 궤도. 그러니까 저희는 우주 데이터 센터라는 표현을 쓰지만 영어로는 오비틀 데이터 센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로켓을 쏘는 이유는 로켓 갖고 돈을 벌려는 게 아니라 로켓은 수단이고 그걸 갖고 데이터 센터도 만들고 화성도 가고 뭐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럼 실제로 지금 스페이스X가 한 160번 쏘는데 이거 앞으로 1000번 쏘겠다는 거거든요. 한 몇 년 지나면. 네. 그러면 로켓으로 돈을 못 벌더라도 1000번 쏘겠다는 거잖아요. 뭐 왜냐면 자기는 딴 거 할 거니까 맞든 틀리다 할 거니까. 그럼 그거와 관련된 밸류체인 기업들은 일단 얘가 165회에서 1000번까지 쏠 동안은 계속 뭐가 늘어날 거잖아요. 그리고 어쨌든 얘네들의 주장을 일단 받아들이면 네. AI 회사라는 거잖아요. 자기들의 주장이. 그렇기 때문에 스페이스X에 납품하는 우주 관련된 기업들도 범 AI 비슷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차원의 저희 하반기 전망에서도 이제 바이오하고 우주항공까지도 넓게 보면 AI로 늘 수 있다. 뭐 전력기는 당연한 거고요. 뭐 그런 느낌을 가지면서 순환매를 기대해 보면 어떨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네. 미국에서는 사실 그 AI가 묻은 범주들이 되게 큰데 그거 이제 국내로 대입하면 사실 또 얘기가 달라지거든요. 사실 국내 뭐 바이오 기업을 AI 뭐 조금 묻은 기업들이 또 있다라고는 네. 하지만 조금 결이 많이 다르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이제 결이 많이 다르고 실제로 얼마나 AI를 쓰는지는 모르죠. 그쵸. 저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이제 주식은 아마 그런 식으로 미국에서 예를 들어 지금 미국의 바이오 종목이 신고가 막 나는 게 수두룩하거든요. 어제도 미국 바이오 섹터가 많이 올랐어요. 네. 미국에서는.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미국의 바이오 섹터가 움직이면 시차는 항상 달라요. 이게 엄청 길 수도 있지만 네. 우리나라랑 미국 바이오가 같이 움직이거든요. 근데 그게 언젠지를 몰라서 이게 너무 힘든 거기 때문에 실제로 바이오가 AI를 쓰지 못하는데 한국은 네. 주가는 이제 다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시면 좋겠다라고 저는 봐요. 그러면 일단은 그 확산과 순환매는 뭐 나타나기는 하겠지만 그 리밸런싱 과정에 있어서도 결국에는 AI 안에서만 움직일 것이기 때문에 우리 포트는 당분간은 이 당분간이 사실 언제까지인지는 누구도 모르는 거잖아요. 네. 당분간은 계속 관련한 업종과 종목 안에서 우리가 포트 비중을 늘렸다 줄였다 해야 된다. AI를 좀 넓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아. 좀 넓게 보셔라. 예. 미국은 그게 또 가능한 것 같아요. 네. 이게 산업의 확산이 정말 이 산업에서 B로 갑자기 이렇게 더 퍼지고 하는 게 가능한데 우리나라는 그게 약간 뭐 기술력의 문제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그 확산이 잘 안 되고 뭔가 되는 것 같아도 이게 실제로 기술이 있나? 실체가 있나? 그래서 돈을 벌 수 있나? 이런 의심을 자꾸 하게 만드는 그게 좀 아쉬운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그렇죠. 주가는 근데 아마 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실제는 달라도 네. 또 지금은 영원히 뭐든지 안 될 것 같잖아요. 제가 항상 얘기 드린 게 작년 8월에 SK하이닉스 주식이 얼마인지 한번 생각해 보라고 말씀드립니다. 작년 8월에 한 20만 원대였나요? 네, 20만 원대였습니다. 지금 300만 원이잖아요. 1년도 안 됐어요. 10배 오른 지. 그러니까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된다는 게 아니라 아무도 몰라요. 맞아요, 맞아요. SK하이닉스 좋게 저희가 작년 하반기 전망부터 반도체 좋게 얘기했지만 이렇게 오른다고 상상한 적은 단 한 번도 맞아요. 없습니다. 아무 애널리스트 데려와서 물어보세요. SK하이닉스 300만 원 갈 줄 알았냐고.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작년에 SK하이닉스 100만 원 리포트 처음 그럼요. 나왔을 때 오? 이게 가능하다고? 그럼요. 근데 지금은 거의 300만 원을 목전에 두고 그러니까요. 있죠. 모르는 거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그러실 필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럼 위원님은 이 모르는 길에 있어서 주가가 이미 뭐 SK하이닉스처럼 뭐 미국의 이런 반도체 기업들처럼 5배, 10배 오른 기업들이 지금 수두룩하잖아요. 그런 와중에 중간중간에 항상 미국 시장이 노이즈들이 있었고 그 최근의 노이즈들에서는 금리 얘기가 되게 많았어요. 네. 그게 정말 금리를 걱정을 해야 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하락하다 보니까 많이 올라서 하락하다 보니까 빌미를 찾기 위해서 금리 얘기를 하는 건지 어느 쪽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매우 후자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여기 보시면 뭐 FOMC 얘기도 있는데 네네. 제가 FOMC 얘기를 요즘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네. 케비너시 제가 사실 어딜 좀 갔다 오느라고 간만에 시차가 있어서 케비너시 라이브를 오랜만에 FOMC를 봤는데 미국 갔다 오셨군요. 그분이 얘기하는데 뭐 물가를 잡겠다고 하고 점도표가 올랐다고 하고 그래가지고 뭐 사람들이 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케비너시가 분명히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 자기는 앞으로 점도표나 S&P를 안 보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고 자기 데이터도 안 냈대요. 근데 앞으로 새로운 연준 의장이 보지 않겠다는 거를 근거로 매파적이라고 주장하는 게 저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없애겠다면서요. 없애거나 뭐 다른 방법을 하겠다는데 수많은 미국의 CNBC든 블룸버그든 모든 언론에서 점도표가 올랐기 때문에 이건 매파적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어딨냐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 또 하나는
파월의 마지막 FOMC 때는 뭐 몇 명이 금리 동결을 반대했다라고 성명서에 있었거든요. 이번엔 어찌됐든 간에 성명서에 12대 0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새로운 연준 의장이 왔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 뭐 존중한 건지 그 사람 말을 들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원래 금리 동결을 반대했던 사람들이 다 찬성한 거잖아요. 네. 그때보다 지금이 더 물가가 많이 올랐고 그때보다 더 물가에 대한 부담을 느낀다고 하면서 동결에 찬성했잖아요. 어쨌든 12대 0 결론으로만 보면.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도 원래 그런 권위에다 금방금방 순종하게 돼 있습니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이번 FOMC의 결과를 매파적으로 해석하는 거는 이상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상하다라고 보고. 그리고 이제 금리 얘기도 금리가 오른 게 유가가 올라서 물가가 오를 거기 때문에 금리가 올랐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저는 경기가 좋아서 금리가 올랐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기가 미국 좋아서? 경기가 미국의 산업 생산 증가율을 보면은 2026년 7년은 좋은데 올해 2월까지만 해도 28년 산업 생산 증가율이 훨씬 밑이었거든요. 27년보다. 근데 이제 2월, 3월을 거치면서 캐펙스가 많아지면서 미국의 28년 산업 생산 증가율이 컨센서스 플러스로 많이 올라갑니다. 실제 28년에 산업 생산 증가율이 높은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네. 저희가 어떻게 알아요? SK하이닉스 작년 20만 원일 때도 몰랐는데 사람들이 지금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미국의 경기가 28년까지도 좋을 거다라고 믿는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는 걸 경기가 좋아서 올라간다라고 믿게 되면 주식에는 나쁠 이유가 사실 별로 없는 거죠. 지금 유가가 74달러까지 빠졌거든요. 유가가 74달러까지 빠졌으면 네. 물가 부담은 약해진 거잖아요, 과거보다. 근데 금리 잘 안 빠지죠, 네. 미국 금리. 저는 이게 경기가 좋아서 금리가 오른다는 증거로 보는 편입니다. 유가가 그럼 최근에 하락하는데도 10년물 금리가 4.5를 다시 넘어서는 것에 있어서 이유를 궁금해했거든요. 우리 위원님께서 바로 그 점을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셨네요. 저는 그러면.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경기 때문이 아닐까. 왜냐하면 지금 미국의 단기 금리, 단기채 시장이 엄청나게 좋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SOFR 금리가 IORB 금리가 낮다는 얘기는 자금 조달하기 되게 쉽다는 얘기인데 네네. 원래 그걸 빌려가지고요. 만약에 단기 자금이 편하다는 건 돈이 많이 풀렸다는 얘기니까 경기가 나빠진다고 하면 심플해요. 장기채 사면 됩니다. 네. 꽁으로 먹거든요. 그걸 빌려갖고 장기채 안 사고 주식 산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보면은 지금의 일들이 대략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나라고 보죠. 그럼 위원님, 지금 경기가 좋아서 금리가 그렇게 올라간다라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수긍을 하면 지금 시장에서 금리에 대한 부담감이 있어. 이 금리 때문에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을 비롯한 기업들의 그런 자금 조달에 있어서 비용이 늘어나서 이거 좀 걱정이 돼 하는 그 논리는 어떻게 좀 받아들여야 될까요? 이런 것 같아요. 지금 금리가 엄청 올랐다고 주장을 하잖아요. 그래야 4.5예요. 네. 뭐 4나 4.5, 50bp 차인데 뭐 그게 그렇게 큰 사람들한테 큰 이슈가 있을까요? 그리고 아까 제가 여기서 대기하면서 스페이스X 자금 조달 얘기도 제가 들었는데 회사채, 네. 스페이스X는 지금 약간 회사채나 채권 평균 이자가 11%쯤 돼요. 11%. 무지하게 높습니다. 그 프로스펙터스 나오는 거니까 네. 뭐 정확한 숫자일 거예요. 그거를 5, 6%로 바꿀 수 있으면 안 하시나요? 지금 내가 상장을 했기 때문에 비상장사일 때는 채권을 빌리기 어려웠을 수도 있는데 물론 네네. 스페이스X가 그런 정도 회사는 아니지만 내가 상장을 해서 이제 돈 조달하기가 쉬워져가지고 네네. 11%에서 빌리는 돈을 5, 6%, 몇 퍼센트인지 모르겠지만 싸게 빌릴 수 있어요. 옮겨가야죠. 그럼. 안 하는 사람 있나요? 제가 백수여서 사채를 쓰다가 네. 회사에 취직을 해가지고 쉽게 돈을 빌릴 수 있으면 안 빌리시나요? 빌리죠. 저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된다라고 생각해요. 이거 아니 시총이 2조 달러짜리 회사가 20억 달러 빌렸다고 문제라고 말하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네. 그러니까 그게 한 번씩 이렇게 뭐 회사채 발행했다, 네. 유상증자했다 이런 내용들을 엄청나게 그렇게 조정의 빌미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항상 하더라고요. 최근에 보면은 네, 네. 돈 많은 기업이 이렇게 돈을 빌린다고? 저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네. 예, 돈 많은 기업이 돈을 빌리니까 조금 뭐 무섭죠. 당연한 겁니다, 그거는. 근데 이제 거기에는 경영진들이 저보다 훨씬 똑똑할 거거든요. 아, 진짜로.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돈을 빌린다는 얘기는 자기들이 그 돈 빌려갖고 충분히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더 중요한 거는 제가 그래서 항상 9월 고점을 자꾸 주장하는 이유가 네.
미국이라는 나라는 돈을 무한히 찍을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 인정해야 됩니다. 뭐 대출이 많고 뭐 다 좋은데 무한히 찍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은 미국에 있는 정치인들이나 높은 사람들이 어느 순간 야 우리나라의 빚이 너무 많아. 지금 돈 대출하는 거를 줄여야 돼. 라는 결정을 하는 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그 전에는 미국이라는 나라는 돈을 계속 만들 수 있으니까 네. 별 문제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중간 선거를 앞에 두고는 그런 종류의 결정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10월, 11월이 불안하다라고 저는 여전히 생각하고 있어요. 금리에 대한 불안감을 사실 많이들 가지고 있었고 하반기에는 뭐 많게는 3번까지 금리 인상할 거다라는 얘기까지 나왔는데 그럼 우리 위원님께서는 하반기에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을 좀 낮게 보시나요? 저는 금리 인상을 하면 케빈 허쉬가 자산 매입을 더 해야 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많은 분들이 걱정하신 게 케빈 허쉬는 분명히 자산 매입을 싫어한다라고 옛날부터 얘기했었기 때문에 대차, 축소. 네, 그래서 이번에도 그렇게 할까봐 걱정했는데 뭐라 그랬죠? 앰플 리퀴디티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대차 대조표 축소 안 하고 지금 자산 매입 계속 한다라는 얘기랑 똑같거든요. 근데 그리고 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자기는 3번인가 뭐 몇 센트를 만났다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이랑 얘기했는지에 대해서 노코멘트 했거든요. 얘기했나 보죠. 뭐 노코멘트 한 거 보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금리를 내리거나 높이는 결정은 이쪽의 유동성을 어떻게 하느냐랑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금리를 올리는 결정을 하거나 또는 금리를 내리는 결정을 하면 이쪽 유동성을 느리거나 줄이거나랑 연계게 될 수밖에 없어요. 네. 그게 2010년에 시카고 대학에서 논문 나온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금리의 움직임하고 자산 매입의 규모가 어느 정도의 뭐랄까 관계가 있다. 그래서 이거를 뭐 얼마를 늘리면 금리랑 이런 게 다 있거든요. 그거를 저도 봤는데 워시나 거기 있는 사람들이 못 봤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앞으로 한 특히 이제 7월, 9월 2번 남았거든요. 중간선거 전까지. 그 2번은 무조건 그렇게 갈 거고요. 중간선거 결과에 따라서 이제 나는 금리 계속 올려야 돼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는 또 다른 이슈가 되는 거고 그때는 이제 아주 심각하게 무서운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거겠죠. 중간 선거 전까지는 뭐 여러 가지 물론 당연히 굴곡이 있겠지만 S&P 500 기준으로 8,000에 도달하기 전, 그러니까 7월 시장만 두고 봤을 때는 시간이 너무 없네요. 더 듣고 싶은데 7월 시장만 두고 봤을 때는 그러면 큰 문제나 변동성을 유발한 것에 대한 우려보다는 좀 무난한 시장을 좀 전망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내일 새벽에 네. 내일 모레 새벽에 마이크론. 그 다음 주에 삼성전자 실적 네. 나오고 그 다음부터 SK하이닉스랑 빅테크 실적이 나오는데 네. 미국의 기업들은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미리 말해주지 않잖아요. 그럼 실적이 다 괜찮을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7월에는 그 모멘텀이 좀 더 강할 거다라고 저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좀 자주 나와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여쭤볼 게 많은데 저희가 아침에 시간이 좀 한정적인 관계로 네, 알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듣고 싶으니까 우리 네. 위원님이 조금 새벽에 일찍 일어나셔서 알겠습니다. 자주 좀 나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월보부엔 처음 모셨습니다. 한화투자증권 한상희 수석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또 뵐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과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대주식의 시대를 잘 좀 만끽하고 계실까요? 그러신 분들도 있고 안 그러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특히나 이제 반도체 외의 종목들, AI 외의 종목들에 투자해서 이걸 내가 언제 좀 옮겨야 할까? 포트폴리오는 내가 이대로 괜찮은가? 하는 그런 많은 고민들을 하실 텐데 그럴 때마다 저희가 이제 방송을 통해서 좀 담아내지 못했던 혹은 이제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저희가 구독 서비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벤져스 같은 6분과 함께하죠. 이건희 대표님이 최근에 또 합류하셨고요. 김장렬 센터장님, 박병창 대표님, 이선효 대표님, 장우진 대표님, 또 박명석 큐레이터와 함께하는 미장과 국장을 아우르는 대주식의 시대에 정말 인사이트 깊은 컨텐츠들 우리 구독 서비스를 통해서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자세한 내용 확인해 보시고요. 저는 내일 오전 6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